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과 그 다음 그 아들 세조 수양대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문종의 아들 단종과 세조의 아들 의경세자에 대해서 둘 사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이게 될 단종과 의경세자는 어디쯤 있느냐? 여기 단종이 있고 여기 의경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조 이성계서부터 시작해서 아들인 둘째 아들인 정종, 다섯째 아들인 태종이 왕위를 물려받고 태종의 셋째 아들인 세종이 물려받고 그 다음 맏아들 문종한테 갔다가 금방 죽고 병들어 바로 죽고 단종이 유배돼서 사사받아서 금방 죽고 그래서 세조가 문종의 아들이 동생인 세조가 물려받고 그 다음 의경세자가 또 20살의 왕세자로 있다가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인 예종이 이제 왕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맏아들이 첫째 아들 그 다음 이쪽에 첫째 아들 문종, 단종 다 첫째 아들 의경세자 전부 다 맏아들이 되질 않아요. 이것이 이제 서울 한양 입지를 봤었을 때 경북궁 터에서 이쪽에 인왕산, 이쪽에 배가, 이쪽에 남산, 이쪽에 낙산인데 이 낙산의 힘, 좌청룡에 해당하는 낙산이 제일 허약해서 좌청룡은 좌는 청룡인데 이 좌청룡 좌라고 하는 것은 양이고 음양 중에 양이고 양은 남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맏아들이 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단종과 의경세자 둘이 사촌간이죠. 문종과 둘이는 형제간인데 여기는 이제 사촌이 됩니다. 이 단종과 이 의경세자 그야말로 풍수적으로 전부 다들 정반대의 길을 달리게 됩니다. 단종의 와이프였던 정순왕후와 그 다음 의경세자 와이프였던 소현왕후가 또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게 가요. 자, 단종은 그야말로 세조 수양대군에 의해서 단종이 수양대군에 의해서 바로 삼촌이죠. 삼촌에 의해서 청룡포로 영월에 있는 청룡포로 바로 유배를 당하게 되고 거기서 사역을 받고 죽게 됩니다. 자,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가 청룡포입니다. 이 단종의 시신이 이 모래바닥에 그냥 내팽개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조가 무슨 엄명을 내리느냐? 절대로 어느 누구도 그 시신에 대해서 절대 손대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가 10월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곧 겨울인 거예요. 겨울이 돼가지고 그 모래밭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시 봄이 와가지고 물이 불어나게 되면 단종 시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냥 바닷가에 강가로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꼭 뭐가 됐다? 옛날에 민초들이, 백성들이 무덤을 썼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썼던 거예요. 옛날 민초들은 어떻게 무덤을 했을까요? 돈이 없었죠. 직관을 부를 돈이 없었죠. 그렇다고 남의 땅에 양반 땅에다가 몰래 묻으면 그거 금방 파내지죠. 그리고 제사 드릴 비용도 없었죠. 어떻게 보수관리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초들은 어떤 방법들을 썼느냐. 그냥 주변 강가의 시신을 이렇게 모래밭에다가 묻고 거기에다가 봉분을 세워서 거기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잘 돌아가시고 좋은 데로 가십시오 하고 하면서 그 다음 해에 홍수가 나고 개울물이 많이 불어나면 그대로 쉽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서적으로 뭐냐, 어디론가 좋은데 가셨겠지 하고 그냥 모래밭에서 시신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화장문화든 매장문화든 우리가 다 가가지고 제사 드릴 곳도 성묘할 곳도 있지 않습니까? 낙골당도 있고.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흘러내려가 버리면 그 다음에 제사 드릴 곳도 없는 거예요. 참 힘이 너무나 미약했던 백성들인 거예요. 자, 그런 거와 같이 살았는데 여기에 그럼 이 청룡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야말로 풍수적인 용어의 청호경이라고 하는 풍수서적에 수류라고 하는 풍수용어가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산을 가둔다라고 하는, 물이 흘러나가면서 산을 가둔다라고 하는 흉당에다가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단종이 누굽니까? 그래도 정통 명분을 유지하면서 왔던 왕이었고 오히려 세조가 찬탈을 했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조정 신료들이 생육신, 사육신 그 사람들이 어째 당신이 단종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하고 이제 데모를 일으키죠. 그래서 세조가 뭐라 하느냐, 이놈의 새끼들 내가 왕 된 다음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현전도 없어지죠. 그 다음에 세조를 자기를 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조정신료들이. 왕이 아니다 이거라. 왕이 아닌데도 당신 왜 왕이 되느냐. 날이 하고 했던 사람들한테 왕을 부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단종을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고 딱 했는데 그 동네에 유지였던 엄흥도라고 하는 사람이 단종의 시신을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단종의 시신을 그대로 자기 노비들, 자기 가족들이랑 탁 단종의 시신을 가지고 어디다가 싹 묶고 봉분도 안 만들어요. 그걸 평토장이라 그러는데 봉분도 안 만들고 싹 좋은 데 묻어놓고 엄흥도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못 찾아요. 그래서 59년 이후에 봉분이 이제 찾아지게 되고 다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능을 만들기도 하고 수배령도 59년이 지나야 이 엄흥도가 역적이잖아요. 세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59년 뒤에 수배령도 그때 가서야 풀리게 돼요. 그리고 단종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단종 썼는데 이 단종도 그럼 언제 생긴 말이냐? 죽고 나서 240년이 지나고 나서야 단종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종은 이렇게 죽어버렸으니까 정순왕후 그 와이프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이 죽자마자, 단종이 죽자마자 폐서인이 돼가지고 그대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힘들게 사는 겁니다. 폐서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동냥도 하고 그 다음 끼니도 겨우 얻어먹고 그러면서 82세까지 살면서 한을 갖고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종의 이제 형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단종의 왕릉입니다. 들어가는 홍살문이 있고요. 여기 홍살문이 있고, 그 다음 여기가 정자각이고, 그 위에 이제 봉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단종릉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단종릉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뒷줄기, 산줄기가 쭉 그냥 출렁출렁 거리고 오면서 이 앞부분에, 불룩솟은 앞부분에 왕릉이 자리하게 됐는데 이 모양이 꼭 뭐와 같습니까? 꼭 용이 꿈틀꿈틀거리고 오면서 용 머리 위에 딱 올라간 것 같이 안 보이세요? 한번 잘 보십시오. 용 줄기가 쭉쭉 오면서 용 머리 위에 팍 올라간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저거는 형국은 어떻게 되느냐? 갈룡 음수형, 목마른 용이 물을 마시는 형국이다 해서 갈룡 음수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자, 아까 여기가 용 이마였고,
여기가 용 이마 부분, 용 머리 끄트머리고, 용 이마고, 그리고 앞쪽으로 이제 쭉 코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위에서 다시 한번 내려다 보겠습니다. 자, 용 머리 위에서부터 올려다 보면 여기가 용 이마, 그리고 용 코 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풍수에서는 용 머리 위에 올라갈 때는 좋은 곳도 있고 나쁜 곳도 있습니다. 금난경에 보면은 용 이마라든가 이런 곳은 좋은 곳이에요. 근데 용 뿔 쪽에 해당하는 쪽은 또 흉당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엄흥도가 만들어 놓은 이 위치는 그야말로 용 이마 쪽에 제대로 올라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단종능의 사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의경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종과 의경세자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종에게 맏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 맏아들이 일찍 죽고 바로 단종이 왔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세조가 찬탈을 일으켰고 의경세자가 맏아들이고 예종이 이제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단종과 의경세자, 예종은 전부 다 사촌간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팀은 그야말로 유배돼가지고 사사받아 죽고 의경세자는 왕도 아니었지만 누가 왕이었죠? 그때 당시에 세조가 왕이었을 때, 세조가 3년 왕노릇하고 있었을 때, 3년째 왕노릇하고 있었을 때 의경세자가 죽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버지가 맏아들 이런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가지고 의경세자능을 정할 땐 명당 중에 명당을 찾아라! 라는 엄명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요게 세자로 죽었으니까 능이라고도 못 쓰지요. 원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데 능, 원, 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원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데 둘째 아들이 성종이 왕이 돼버리는 바람에 의경세자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이 의경세자능을 또 덕종이라고 추존시켜가지고 덕종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의경세자가 명당 중에 명당에 들어갔다. 어디에 들어갔느냐? 지금 서울시가 있습니다. 서울시 쪽에 이쪽 부분에 서오릉이라고 하는 5개의 왕릉이 한꺼번에 있는 서오릉에 의경세자능이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이쪽에 동구릉, 동쪽에 능이 9개가 있는 곳에 제일 처음 만들어진 이유는 누구 때문에? 태조 이성계 때문에 태조 이방원이가 여기를 만들었고요. 서오릉의 처음 주자는 누가 맨 처음 들어갔다? 세조 때문에 의경세자능이 들어가면서부터 서오릉에 하나씩 그 다음 왕릉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명당 중에 명당 또 들어간 것이 정말 이 의경세자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경세자가 딱 죽자마자 세조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창손이 그 다음 신숙주, 한명회 이런 사람들과 지관들이 또 쫙 흩어져가지고 막 주변에 어디가 명당이 있는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거기를 답살 가보고 이건 아니다. 또 돌아와가지고 또 어디가 좋다 그러면 또 가보고 그것도 아니다. 그런 정도로 자기 아들이 좋은 곳에 묻히도록 노력을 했던 세조예요. 근데 강맹경이라고 하는 신하가 여기서 이제 좋은 걸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이 자정이 됐는데도 세조한테 달려간 거예요. 마마, 전하, 명당 중에 명당을 찾았사옵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럼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냥 바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안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의경세자를 여기에 묻어야 되는 그 시점들이 전부 다 뭐와 맞물린다? 단종을 유배시키고 사사시키는 그 시점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세조는 그때 입지가 아직 안 굳어진 거예요. 단종을 죽이고 나서 주변의 조정 신료들의 반대 세력들을 가지고 다 카바를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 막고 이러고 지내야 되는데 의경세자까지 같이 하려니까는 많이 버거운 거예요. 또 세자로 죽었으니까는 화려하게 왕릉처럼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꾸며집니까? 안 꾸며집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풍수의 대가답게 조선왕조실록에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땅속에 일은 무덤을 구할 때 땅속에 일은 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밖은 무덤 안에는 후하게 하고 무덤 밖에는 소박하게 하라,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왕세자로 죽었죠. 반대 세력은 많죠. 함부로 멋지게 화려하게 해주고 싶어도 못하죠.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땅속, 풍수적으로는 아주 후하게 멋진 명당 중에 명당을 찾고, 그 다음 밖은 간단하게 소박하게 왕세자로 죽은 정도로만 하라. 그러면 이것을 신하들이 어떻게 받았겠어요? 당연히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덕종릉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밖은 아주 단하고 간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뒤에 산줄기 내려오는 것들, 그 다음에 주변에 갖추어진 풍수적인 요건들을 보면은 정말 명당 중에 또 명당인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제 의경세자가 들어가 있는 왕릉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도를 따라서 쭉 걸어가서 정자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능이 하나 있고 이쪽에 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하나 보십시오. 자, 이 능이 의경세자 능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보입니다. 그냥 장명등 하나 있고 문인석이 서 있고 그냥 곡장 정도로만 친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이 정말 가가지고 관찰을 하고 그러면 풍수적인 요건에 너무나 딱 들어맞는 그런 곳이 되는 곳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경세자 능인데 의경세자 봉분이 이렇고, 다음 의경세자 다음 사진을 보면 뒤에 잉 부분이, 여기가 봉분입니다. 봉분 뒷부분에 이 잉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서 이렇게 잘 보면 아주 물밀듯이 땅 기운이 이렇게 쏠려 내려오는 것 같이 아주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경세자능도 아버지 세조와 같이 이쪽에 사초지가 하나 있고 이쪽에 사초지가 하나 있고요. 이쪽은 자청룡산, 이쪽은 우백호산, 그 다음 정자각이 요렇게 있고 여기에 봉분이 있고 여기에 봉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수양대군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역 이강릉인데 똑같은 지역 내에 두 개의 사초지가 있다 해서 동역 이강릉인데, 이 의경세자는 여기에 세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의경세자의 마누라 소해왕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해왕후가 누구냐면은 내훈이라고 하는 여자가 지켜야 될 유교적인 덕목을 적은 글이 이제 내훈이지 않습니까? 그 소해왕후가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동역 이강릉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우측이 우상이므로 우상 좌하, 죽은 사람에게는 우측이 높고 왼쪽이 낮으므로 이쪽이 왕이 들어가고 이쪽이 제가 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덕정릉에서는 이쪽이 의경세자가 들어가고 이쪽이 소해왕후가 들어가요. 이거 왜 그런 거냐? 그러나 그럼 이게 잘못된 거냐? 잘못 들어간 거냐? 이쪽이 명당이니까 이쪽 들어가고 나머지 늦게 죽은 소해왕후가 이쪽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도 법칙에 딱 걸려서 들어간 거예요. 이쪽에 의경세자 들어간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남자, 여자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의경세자는 세자로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소해왕후는 의경세자가 죽고 나서 일단 바깥으로 사가살이를 하러 나갑니다. 13년간 사가살이를 하러 나가요. 왜? 남편이 없으니까. 근데 뒤에 성종이, 자기의 둘째 아들인 성종이 왕이 돼버리죠. 여기에 정의왕후 힘이 이제 커가지고 인성대군 일찍 죽고 제한대군은 제목이 안 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성종이 왕이 딱 되니까 밖에 나가 있던 소해왕후가 다시 대비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비로 딱 올라타는 거예요. 갑자기 대비가 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참 기복이 심한 팔자죠. 왕비가 되려고 했다가 갑자기 사가사리로 쫓겨나갔다가 13년 뒤에 다시 이제 대비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의경세자는 단지 세자일 뿐이고 소해왕후는 대비까지 된단 말입니다. 누가 더 높아요? 대비가 더 높지요. 왕의 어머니니까. 그러니까는 우상좌하, 우측에 높은 것을 낳아라, 좌측엔 아래 것을 낳아라. 여기에 대비를 집어넣으니까 여자가 들어온 것이고 남자가 세자일 뿐이니까는 여기에 의경세자가 들어간 게 된 거예요. 유교예제죠. 그죠? 이 우상좌하 법칙에 하나도 틀림없이 이것도 역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남존 여비 문제가 아니고 군신관계로서 이제 동역 이강릉에 딱 들어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단종과 의경세자를 보면 하나는 정말 맏아들로 태어났으면서도 비운에 저 모래밭에 가가지고 내팽개쳐졌다가 겨우 좋은 땅 자리 잡아서 들어갔고, 그 다음 의경세자는 명당 중에 명당으로 왕세자였지만 들어갔고, 그 다음 단종의 와이프 정순왕후는 정순왕후대로 혼자 힘들게 동냥질하고 끼니 또 겨우 이어가면서 82세까지 살고, 소해왕후는 대비까지도 올라가고, 기복이 이렇게 두 사촌들끼리의 기복들이 심했던 것, 정말 생사를 걸고 왕권을 휘둘렀던 그런 왕릉들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왕릉 풍수의 마지막으로 인종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왕릉을 다니면서 또 다른 맛을 느꼈던 인종릉입니다. 인종릉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삼릉에 있습니다.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의 동구릉, 서울릉, 그 옆에 서삼릉 부분에 있는 것이 인종릉인데, 이 인종릉은 계보가 어찌 되느냐. 구대 성종이 맏아들 연산군이 폐위되고, 그 다음 중종 반정으로 인해가지고 중종이 왔는데, 이 중종에게는 3명의 왕후가 있었다. 그 중에서 단경왕후는 이 연산군과 연결이 돼가지고 쫓겨나가게 되고, 장경왕후는 인종을 낳자마자 바로 일주일 만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또 문정왕후가 들어와가지고 정난정과 함께 또 한바탕 조선 왕들을 한번 휘젓는 이 왕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요 인종릉 재위 기간은 8개월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릉인 거예요. 그래 여기 고양시에 들어갔는데 이 인종릉을 보면은 그야말로 풍수 형국 중에 연화부수형이라고 하는 형국이 하나 있어요. 연화부수형. 연꽃이 물에 떠 있다. 연꽃이 물에 떠 있는 형국이다. 제가 저번 시간에들 말을 할 때 하회마을을 말할 때 하회마을이 물줄기에 의해서 이제 빙 둘러쳐져 있으면서 물 위에 뜬 거와 같다. 연꽃잎이 뜬 거와 같다 해서 이거를 하회마을도 연화부수형이라 했는데, 이 인종릉은 물길이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낮은 구름들이, 낮은 언덕이라고 해야 됩니까? 낮은 구름들이 여기도 불룩, 여기도 불룩, 저기도 불룩, 불룩불룩한 것들이 주변에 막 깔려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의 연꽃잎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물 주변이고 하나는 땅 주변입니다. 그래서 낮은 땅들이 이제 물이 돌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또 낮은 땅이고, 그 다음 구릉지들이 여기는 이제 양진당이나 충효당이나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 그 인종릉 같은 경우에는 왕릉들이 명당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구릉들이, 나지막한 구릉들이 여기도 불룩 나지막하게 솟아있고, 저 뒤에도 불룩 솟아있고, 이쪽에도 불룩 솟아있고, 저 안 보이는 쪽에도 불룩 솟아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여기 구릉이 불룩 솟아있고, 나지막하게 여기도 불룩 솟아있고, 불룩 솟아있고, 저 뒤쪽에 인종릉이 있는 곳까지도 불룩 솟아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비공개 능이라서 아무나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들어가서 느껴보면
우리 일반인들도 가서 저 구름 근처에 가가지고 가만히 한 30분 정도 이렇게 둘러만 보셔도 속이 좀 니글거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 땅에 가만히 있어 보면 그야말로 땅이 출렁거린다라고 하는 느낌. 좀 말이 처음 이제 풍수 접하시는 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산이 좀 출렁거려서 배에 탄 것처럼 좀 니글거리는 느낌을 한 15분, 30분 정도 지나면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 느낌이 뭐다? 연화부수형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땅이 어떤 출렁거리는 느낌. 연꽃이 물에 떠 있으면 출렁출렁거리잖아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여기 인종릉인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하회마을입니다. 하회마을은 물길이 돌아서 물 가운데 땅이 떠 있다. 그래서 연꽃으로 보고 나지막한 연꽃으로 보고 여기도 연화부수형인데 인종릉은 물이 없어도 그렇게 땅 기운 자체가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인종릉입니다. 뒷산이 나지막한 구릉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뻗어내려온 산줄기에다가 왕릉을 입지시켰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 인종릉을 뒷산도 있고 주산이죠. 뒤에 주산이 있고 양옆으로 낮은 구름들이 잘 감싸고 있어가지고 또한 명당 중에 명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인종릉은 또 쌍릉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왕이 들어가 있고 우상, 그 다음 좌하 이쪽에 왕비가 들어가 있는 능이 되는 것입니다. 자, 5회분 동안 왕릉 풍수를 테마 풍수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명당 중에 명당에 들어간 왕릉들이었습니다. 물론 주변에 자기 왕권이 강했던 왕들은 명당 중에 명당들을 많이 찾아갔고 그 다음에 신하들 힘에 눌려서 힘이 파워가 약했던 왕들은 또 명당을 또 찾아 들어가지 못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풍수 공부를 하고 풍수에 관심이 있다면 그래도 모든 정석, 모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이론들이 다 모여있는 남들이 인정하고 직관들도 인정하고 그 다음 그때 당시에 조정신료들 내노라 하는 풍수 실력을 가진 조정신료들도 다 인정했던 왕릉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풍수 공부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면 또 풍수 실력도 또 부쩍 늘어난다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왕릉 풍수 테마 풍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서원 풍수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은 그야말로 조선 중기 때서부터 일어난 이제 서원들 양식들이 전부 다 명당에 들어간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1,000원짜리 지폐 뒤쪽에 있는 도산서원, 그다음 많이 알려진 소수서원, 그런 서원들 하나하나 또 풀어보는 테마 풍수로서 서원 풍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